하나, 둘, 셋, 넷. 봅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루트 4. 자, 거기 우선 3페이지에 우선 그 뭐 객관식 문제로 1, 2, 3, 4 이렇게 4개의 문제가 있는데 보이시죠? 이 4개의 문제는 성격이 완전히 같아요. 그래서 1, 2, 3, 4 하기 전에 그 간단한 그 연력학 얘기 약간만 하겠습니다. 자, 들리겠지? 호이. 그렇죠. 오케이. 자. 여러분 소리 잘 들어가요? 현준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소리 잘 들어가요? 룰루랄라.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초반 1, 2, 3, 4와 관련된 건데 간단한 뭐 해볼까? 뭐 다 같은 문제여서 이거 해볼까? 거기 뭐 2번 기준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녀석의 정의. 이렇게. 그래서 H는 엔탈피고 T는 온도고 S는 이제 엔트로피거든요. 그래서 그 엔탈피, 온도, 엔트로피 이 항대로 이게 정의된 걸 우리가 깁스 에너지라고 하죠. 정의라고 하는 것에는 무슨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이렇다라고 이걸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왜 저러냐에 대한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돼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왜 필요하냐가 이제 있어야 될까? 이거 왜 필요한가? 그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자, 우선 첫 번째 이 녀석이 이제 등온, 등압. 아이고 깜짝아. 조건에서 등온, 등압 조건에서 뭐냐면은 변화. 요걸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깁스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변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델타라고 쓰면 이게 이제 변화를 뜻하죠. 그럼 여기에 있는 얘가 변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구성 성분인 엔탈피도 변하고, 그 다음에 온도의 엔트로피의 곱, 이것도 이제 통째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조건을 하나 걸어주냐면, 압력이 일정하다, 등압. 자, 이 조건을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압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이게 뭐로 바뀌냐면 Q 시스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죠. 자, 왜냐하면 이 엔탈피라고 하는 녀석의 그 뜻의 정의가 뭐예요? 바로 등압 조건에서 출입한 열. 자, Q라고 쓰면 연력학 그 뭐냐면 함수 중에서 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라면
바로 열량 변화를 바로 엔탈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수리적 관계니까 그것도 이제 엔탈피 자체의 그 수리적 정의로부터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 등압 조건에서는 열이 바로 엔탈피다. 그래서 이제 압력을 일정하게 두고 Q 시스템이라고 이제 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또 등온이다라고 조건을 하나 걸어주면 바로 요렇게 바로 이 그 온도의 엔트로피를 곱한 것의 변화량인데 이 온도가 만약에 지금 일정하다고 하면 이 변화 기호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t로 묶어줘요. 그럼 마이너스 t로 묶으면 얘를 어떻게 해? 마이너스 t분의 이것보다 이게 낫겠다. 바로 t분의 마이너스 q 시스템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델타 S 시스템. 자, 지금 뭐 얘가 그냥 이건데 모든 연력학 함수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항상 시스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런 표시가 없었는데 편의상 시스템이라고 붙여봅시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표시 없으면 그냥 무조건 시스템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깁스 에너지도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바로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다라고 우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수식을 또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마이너스 t라고 두고 얘를 t분의 q 서라운딩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 뭐를 어디로 어떻게 바꾼 거냐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q 부분을 바로 여기에 있는 q 서라운딩 이걸 바꾼 겁니다. 자, 여기에 어떤 과정을 집어넣은 거냐면 바로 에너지 보존을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컨셉은 이겁니다. 바로 전 우주의 열량 변화, 얘는 시스템의 열량 변화에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를 합한 것과 같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 우주의 열량 변화는 항상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주가 만들어진 그 순간에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열량이 이미 이제 우주에 있었던 거고 그 열량이란 에너지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열현상을 나타낸다라고 보이는 거니까 전 우주적 열량 변화는 항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의 열량 변화하고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시스템에 있는 열량 변화에 부호 반대로 해주시면은 이게 바로 그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했어.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얘를 어떻게 또 해주시면 되냐. 이때 여기다가 또 어떤 조건을 걸어. 자, 어떤 조건을 거냐면 바로 지구와 같은 거대한 서라운딩이다 라고 조건을 걸어버리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만큼 제가 뭐로 바뀐다? 델타 S 서라운딩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왜? 이게 바로 뭐였어요? 서라운딩이 지구처럼 되게 커가지고는 어떤 변화가 벌어져도 그냥 항상 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여기 있는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를 T분의 Q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거대 서라운딩에서 얘를 이렇게 반은 식으로 이제 치환을 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줘가지고 얘를 최종적으로 보면 서라운딩 엔트로피 변화에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가 되니까 저 두 개를 더한 값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가 되는 거죠. 으악! 하나 빼먹었다. 이런
여기에 어쩐지 괄호가 있어요. 마이너스 t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요 놈이 최종적으로다가 마이너스 t가 앞으로 빠지고 서라운딩 엔트로피에 시스템 엔트로피가 더해지면 그게 바로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것 1. 자, 지금 최종 결론이 뭐가 나왔냐면 이게 바로 자, 이것에 이제 이렇게 이제 최종 결론이 나왔거든요. 맨 처음 어디서 출발했냐면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 변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t의 델타 S 유니버스 이렇게까지 이제 도달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보시면 첫 번째 등압, 그다음 등온, 그다음에 거대 서라운딩 이런 조건을 넣어서 얘를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여기다가 어떤 말을 쓰기도 하냐면 PT 이런 표현을 저기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럼 PT 이게 이제 뭐냐? 바로 이제 P는 이거 파란색으로 써야 되는데. 요 P는 등압, 여기 T는 등온,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등온 등압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이 지구처럼 거대한 서라운딩에 대해서는 보통의 시스템은 편리하게 등온 등압 조건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을 하는 대상이 이제 뭐 보통 시스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험 우리가 지금 어디서 해요? 지구에서 하죠. 그럼 지구에서 실험하는데 지구에서 실험하는데 그 실험하는 그 몇몇 간단한 과정에서 자, 압력 잘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우리 대기압. 물론 오늘처럼 흐리면 약간 저기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날씨가 뭐 갑자기 흐렸다가 뭐 갑자기 맑았다가 막 보통 그런 일들은 흔치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구에서 뭔가가 벌어지면 압력이 확 변하고 뭐 그런 일들은 잘 벌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도도 마찬가지인데 지구 자체가 거대해지면 어제 거대하다라고 하면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스템에서 뭐 발열이 되건 흡열이 되건 서라운딩과 열출입이 돼도 서라운딩은 온도 변화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등온 등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이 조건은 매우 보편적인 조건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사단이 벌어지면 지구에서 사단이 벌어지면. 그래서 이 수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어디다 쓰지? 저기다 써볼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에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자발성의 표현. 자, 어제 뭐라고 했었냐면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크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라고 했냐면 그 변화가 상식적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걸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그 녀석의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음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전우주 엔트로피 계산하면 연력학이 항상 양수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했었죠. 근데 보시다시피 최종 결과가 자 깁스 에너지 변화하고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를 비교하면 앞에 마이너스 t가 붙는데 t가 온도 중에 절대 온도라서 항상 양수값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덜렁 있는 걸로 보아 엔트로피하고 깁스 에너지의 부호는 서로 반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만약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가 음수. 그럼 이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변화가 임파서블. 자,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때 깁스 에너지 변화는 0보다 크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전 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0이다. 그러면 그 변화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 또다시 어떻게? 깁스 에너지 변화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발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유니버스 엔트로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 변화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자발성을 저렇게 깁스 에너지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시죠. 2번 문제. 자, 만약 그래서 이제 이 논리를 가지고 2번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2번 만약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단백질의 3차 구조가 자발적으로 붕괴된다면 이 과정에 대한 엔탈피 변화 및 엔트로피 변화의 부호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발적으로 붕괴된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A, A, 아이고.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자발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자, 바로 여기에 있는 그 뭐냐면 전 우주의 엔트로피로 자발성을 표현해도 되지만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로 자발성을 표현해도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델타 G 라고 씁시다. 앞으로 이제 시스템은 그냥 뭐 시스템이라는 표시는 빼죠. 그러니까 아무 표시 없으면 시스템이고 서라운딩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근데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지구에서 벌어진 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등압 조건은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건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 이때 이제 등온 등압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는 그냥 편리하게 쓰면 원래의 정의로부터 엔탈피 변화에 T의 엔트로피 변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게 자발적이다 라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깁스 에너지가 뭐이면 돼요? 바로 짜잔, 음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맞나요? 맞아요?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죠. 자, 이때 두 번째, 어떤 말이 있냐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온도가 낮아질수록, 무슨 말이겠죠? 온도가 낮아질수록. 그러면 이 어떤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변화가 어쨌건 자발적이어야 돼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조건이 온도가 낮아질수록 혹은 뭐 저온일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저온일수록. 그럼 그걸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맹그려내야 되냐고요. 그러면 얘는 바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표현이 돼야 저온 조건일수록 자발적이다라는 말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엔트로피를 쫙 나눠주면 엔탈피를 엔트로피로 나누는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어떤 기준 온도죠. 그 어떤 기준 온도보다 더 작은 온도 조건에서 이게 만족되고 이게 만족돼서 자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저온일수록 온도가 낮을수록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부등식이 이렇게 바뀌려면 여기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겠어요? 바로 이 경우 엔트로피 변화가 음수여야, 무슨 말이겠죠? 엔트로피 변화가 음수여야지만이 이게 나눠졌을 때 부등호가 바뀌게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두 번째 그러면 어떤 기준 온도보다 온도가 낮아야 되는데, 이 경우 또 반드시 델타 H는 음수여야 하는 거죠. 반드시 음수여야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왜 그렇죠? 제가 음수가 돼야, 자, 그럼 이제 돼야 된다는 건데, 걔를 그러면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otherwise. 자, otherwise라는 게 이게 음수가 아니고 양수라고 해보죠. 그럼 이 위쪽에 있는 게, 자, 아래쪽에 있는 엔트로피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위쪽에 있는 엔탈피 부호가 양수다 라고 하면, 이 경우는 요게 0보다 작은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양수 변화고 이게 음수 변화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온도가 있는데 그 어떤 온도가 양수를 음수로 나눈 것보다 작은 건데, 양수를 음수로 나눈 건 그건 음수잖아요. 근데 T는 무슨 온도예요? 절대 온도죠. 근데 절대 온도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무조건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가 돼요? 모순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서 어떤 조건? 엔트로피 변화가 음수가 되는 조건에서는 주어져 있는 변화가 자발적인데 온도가 낮아질수록 변화가 자발적이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엔탈피 변화가 음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 엔탈피 변화가 음수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이거를 발열 과정이라고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얘를 그 뭐냐면은 논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그 중요한 내용을 알 수가 있냐면, 잘 보세요. 만일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단백질의 3차 구조가 자발적으로 붕괴된다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그 키워드 중에 단백질이라는 말이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죠. 3차 구조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알 필요 없죠. 무슨 말 알겠어요? 붕괴 이런 말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알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지금 이 문제는 철저하게 뭐로만 풀었어요? 어떤 변화가 자발적인데 온도가 낮아질수록 자발적이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럴 경우에 보시다시피 반드시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된다. 알겠죠?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얘는 요 조건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이 문제를 잘못 읽으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보시면 3차 구조가 붕괴한다고 했죠. 붕괴. 그러면 물론 이 3차 구조가 뭐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붕괴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 붕괴가 됐어? 그러면 와르르 알겠어요? 와르르 무너졌나 보다. 그럼 와르르 무너지면 이게 의식의 흐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붕괴됐다. 와르르 무너졌겠구나. 그러면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하면 뭔가가 피스 투 피시스 뭔가 조각조각 났겠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냥 이 말 자체만 또 보면 와르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단백질 3차 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생물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이건 잘 모르겠고 붕괴하는 거 뭐 붕괴한다고? 그럼 와르르 무너지겠네? 그럼 뭐가 쪼각쪼각 나고 다 부서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호야, 그죠? 무슨 말이야? 그럼 쪼각쪼각 부서지면 이렇게 막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피스 투 피시스 막 쪼개진잖아. 그러면 이 사방팔방으로 쪼개지니까 이건 정돈되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뭐가 마치 이제 레고 블록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레고 블록을 그 조각을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막 흐트러 놓은 거야. 이걸 상상하는 거지. 그러면 막 레고 블록이 다 뜯겨 나가는 그런 상황이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엔트로피 증가했나 보다. 야, 이거 매우 무질서하다. 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완전 나가리요,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끝장이에요, 이건.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게 단백질의 3차 구조가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자, 우리 몸속에서 필요하면,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게 뭐 우리가 무슨 1차 구조건 2차 구조건 3차 무슨 구조가 있긴 있나 보지. 있는데 우리 몸에서 필요하면 그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구조가 없어지기도 하나 보지. 그럼 그 필요한 순간에는 그게 붕괴가 됐건 뭐 합성이 됐건 그냥 알아서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내 몸은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붕괴 과정이라고 할 때
그게 뭔가가 자발적으로 잘 진행이 되려면 엔트로피가 어떻게 된다? 항상 그것만 보고 커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붕괴가 돼서 여기에 있는 엔트로피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붕괴가 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물질들이 와서 도와줘야 붕괴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그 있잖아, 무슨 막 이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게 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잘 있는데 이게 우르르 부서지는 게 이상하잖아. 그러면 잘 있는 놈을 우르르 붕괴시킬 뭔가가 또 필요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 뭔가가 필요한 애가 와서 걔가 들러붙는 과정 속에서 단백질 3차 구조가 붕괴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원래 단백질에 다른 어떤 물질이 와서 들러붙는 과정 속에 엔트로피가 확 감소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정이에요. 왜? 우리는 생물학의 전문적 지식이 없다고 가정을 하니까. 사실 내가 그렇거든요. 내가 이제 생물학은 완전 젬병이에요. 생물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물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단어만을 보고 이게 커질지 작아질지 이런 식의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완전 나가리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2번 문제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제 뭘 하나 해볼 거냐면요. 어떤 걸 하나 해볼까? 4페이지에 보시면 5번 문제가 하나가 있거든요. 4페이지에 보면 5번 문제. 고무줄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문제인데 이거 좀 신기해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지울게요. 으쌰. 자, 고무줄이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고무줄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연력학적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여기에 있는 이 놈이 늘어나기 전 고무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짧고 똥똥하게 생긴 고무줄을 저렇게 이제 확대해서 그린 거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조그맣게 가는 선들은 그 내부의 미세 섬유들입니다. 고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중합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여러 유기물들이 중합 반응을 이루어 가지고 긴 그 뭐냐면 유기 사슬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그냥 미세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내가 어쨌거나 늘어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늘어나죠. 이렇게 쭉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압, 그다음 이압, 이압, 이압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맞나요? 자, 늘어난다 하더라도 질량은 변해요, 질량은 그대로예요. 질량은 보존되겠죠. 그러니까 질량 보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미세 섬유의 가닥이나 개수가 변할 리는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여기서도 이제 항상 질량 보존은 나타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미세 섬유와 미세 섬유 있죠. 요들 사이에 자,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1. 자, 그 섬유 사이의 평균 거리가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는 보시다시피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더 가까워졌죠. 그러면 섬유 사이의 평균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이건 바로 인력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인력이라는 게 바로 분산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 고무 같은 경우는 무극성 물질이 대부분이고 무극성 분자 사이의 그 인력은 분산력이 대부분이니까, 그럼 분산력이 커졌다는 얘기겠어요, 작아졌다는 얘기겠어요? 분산력이 더 커졌다. 가깝게 붙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분산력이 커졌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인력이 커진 거니까. 자, 이건 일종의 인력 증가죠. 그럼 인력 증가하면은 이 섬유들 사이의 위치 에너지는 커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인력이 커지면. 인력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세 번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외부로 열이 방출될 수 있죠. 열이 방출된다? 발열 과정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고무줄이 늘어나는 과정은 열이 나오는 발열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두 번째, 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확실히 섬유 사이의 평균 거리가 줄어들고, 보시다시피 이런 곳에서 그 단위 부피 내에서 막 단위 부피란다. 이게 요런 부분에서 이 섬유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무질소도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 또 엔트로피 변화는 음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엔트로피 변화도 음수고 열량 변화도 발열 반응이라 음수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3. 연력학적 분석을 하면 첫 번째 1. 늘어나는 과정이 자발적이려면 이 자발적이란 말이 다른 말로는 당연한 상황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때 수식을 어떻게? 요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당연한 변화는
이게 음수가 돼야 돼. 알겠죠? 당연하려고 하면.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이렇게 부등호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부등호를 써야 되겠죠. 왜? 부호가 어떻게 되니까? 여기는 엔탈피도 부호가 마이너스고 엔트로피도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얘를 나눌 때 부등호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과정은 온도가 감소할수록 혹은 저온 조건일수록 뭐하다? 자발적으로 진행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묘하게도 진짜로 고무줄을 저기 북극이나 남극처럼 엄청 추운 지역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럼 고무줄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알아서 이렇게 쭉 늘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늘어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역으로 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 라고 하면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앞서서 늘어나는 과정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줄어드는 과정은 이 모든 얘기가 거꾸로예요. 양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과정은 어떻게 된다? 고온일수록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줄을 아주 더운 적도지방, 뭐 이렇게 막 열대지방 이런 데 가져가면 고무줄이 알아서 막 더 짧아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연력학적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티브로 만든 문제인데 이 아이디어를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됐다. 자, 그 다음 뭘 해볼 거냐면요. 거기에 이제 6번 배터리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배터리 문제. 자, 칠판 지울게요. 칠판 지운다. 지우자. 쓱쓱쓱쓱. 자, 다 썼죠? 네. 욕하는 지워 되겠어요? 알았어요. 에잇. 으쌰. 좋아. 오늘은 오는데 차도 안 막히던데요? 완전 편했어. 네. 참 막혀. 우리 어떻게 결이는 어디 안 가요? 안 가요? 역시 여기 수험생 특권. 좋아. 민추는 어디 안 가요? 외할머니 댁이에요? 외할머니 댁은 어디 있어요? 부천이요? 그나마 또 근처네요. 다행이네요. 아유, 네. 근데 집안 다 저기 다 부산 갔다고 했죠? 부산 갔고 그다음에 집에 고양이 있다고 했죠? 어제 집에 들어갔는데 혼자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자마자 아유, 뭐 어찌나 내가 반가운지 계속 내 주변에서 알짱. 네. 이 고양이가 보통 혼자 잘 노는 애들인데 이게 애완용 고양이로 키우다 보니까 얘가 아주 그냥 그 사회적 동물이 되어버렸어요, 고양이가.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출근할 때 막 따라 나온다고 그러고 좀 그랬는데 뭐 하여튼 그랬다. 자, 보자. 배터리. 자, 배터리가 이제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배터리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보시죠. 자, 6번.
6번에 리튬 옥시젠 배터리. 자, 그 이제 리튬 옥시젠 배터리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쩝쩝. 자, 여기 보시면 이 녀석에 그리고 이제 무슨 얘는 이 녀석은 자, 배터리 중에는 한 번 쓰고 끝인 그 배터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건전지 같은 거, 알겠죠? 근데 요즘은 건전지보다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 배터리가 훨씬 많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기에 들어있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도 충전이 가능한 대표적인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왜냐면 실제로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보다는 충전해서 쓰는 게 효율적이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튬 옥시젠 배터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텐데, 자,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래서 요 녀석의 구동 방식. 자, 우선은 여기서 이제 방전, 그래서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가 외부로 사용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자, 여기 이제 뭐냐? 가만 있어봐. 여기다 적으려니까 그림이 좁아지겠다. 옆에다 써야 되겠다. 자, 물질 중에 층상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왜 밀푀유라고 하는 프랑스 디저트, 아니 이탈리아 디저트인가? 프랑스 디저트인가? 한 밀푀유라고 하는 디저트 알아요? 아니면 흔히 먹을 수 있는 빵 중에 크루아상이라고 하는 또 빵이 있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뭐 밀가루로 된 빵 그거 먹을 거리인데 앙 먹으면 그 안에 아주 얇은 그 밀가루 그 과자가 이렇게 얇게 이렇게 샥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런 걸 이제 뭐 밀푀유 뭐 타입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크루아상 타입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물질이 아주 그 얇은 판상 물질이 이렇게 적층되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편의상으로다가 리튬 보이시죠? 이렇게 원자 상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리튬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쇽쇽쇽 들어가 있게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 층상 물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리튬 원자를 이렇게 원자에서 집어넣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여튼 뭐 저렇게 된 놈이 있다고 치자. 된 놈이 있다고 치자. 이게 이제 지금의 이제 전류를 흘러내는 이제 방전 과정에서는 이게 바로
에노드가 됩니다. 에노드. 자, 에노드 우리말 번역은 뭐죠? 에노드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산화 반응이 벌어지죠. 자, 얘가 이제 또 누구랑 접촉하고 있습니다. 접촉하고 있는데 이 접촉할 때 이제 누가 필요하냐? 바로 여기엔 전해질 액체 용액이 여기에 접촉되어 있습니다. 전해질 액체 용액이 접촉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리튬 양이온들이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저기 미리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X라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구경꾼 음이온입니다. 그럼 구경꾼이면은 보통 반응해요, 안 해요? 구경꾼은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 반응은 안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구경꾼의 또 역할이 있긴 한데, 뭐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 뭐 여하튼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여기에 여기에는 이제 또 뭐를 세팅하냐면 바로 흑연입니다. 흑연이라는 물질은 잘 알 거고요. 근데 이 흑연 역시 층상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층상 물질, 이쪽도 층상 물질. 아시겠죠? 알겠죠? 여기에 놀라웠게도 O2 가스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스위치를 놓고 자, 외부 회로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있는 리튬 있죠? 이 상태에서 얘가 스위치를 온 하는 거예요. 온 하면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또 차근차근 그려야 되는데.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쓰요. 이렇게 쓰요. 여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흑연인데 흑연 역시 층상 물질이고 자, 여기에 이제 O2를 주입한다고. 이게 칸 쓸 데가 없네. 여기에 여기 이제 기체를 이렇게 불어 넣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리튬 원자들 있죠. 얘네들이 보시다시피 전해질 용액 쪽 안으로 뿅 하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리튬이 없어지면서 얘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리튬이 되고 1 플러스 1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원래 이 안에는 구경권 음이온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리튬 플러스 양이온들이 이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리튬 원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리튬 플러스를 만들면 이때 여기에 뭐가 남겠어요? 전자들이 남겠죠. 보이세요? 전자들이 남겠죠. 그럼 이 전자들이 이 도선을 따라 요런 식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원래 이 자리에 전해질 용액 쪽에 있었던 리튬 플러스가 여기서 리튬 플러스 하나하고 리튬 플러스 하나가 이동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자, 원래 이 자리에 리튬 플러스가 있었는데 이동을 하면서 여기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2분의 1 리튬 2O 2분의 1 리튬 2 O2 솔리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었던 뭐 리튬은 그대로 있는 거지.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자리 있었어야 될 리튬이, 자, 요 흑연층으로 껴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계속 뭐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O2 개수가 주입된다고 했었죠.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산소 입장에서는 산화수가 어떻게 돼요? 0가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리튬은 산화수가 어떻게 돼요? 화합물 상태에서는 1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리튬 중에 뭐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동한 리튬은 더 이상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하진 않겠죠. 자, 이때 Li2O면 이 산소 입장에서 산화수가 2-가 된 거고요. 자, Li2O2면 O2 자체가 보시다시피 O2니까는 이 산소 자체의 산화수는 1-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절반씩이니까 전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모식도상에서는 2개가 이동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전자 2개가 이동을 해서 산소 영가가 산소 2-나 산소 1-로 산소의 환원 반응이 진행된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전해질 용액 속에 있었던 리튬이 이동해서 Li2O 솔리드나 Li2O2 솔리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리튬이 이런 식으로 그 전해질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오면서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만들어져서 반대쪽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배터리로 구동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따 이 리튬이 있는 극종에서는 리튬이 산화가 돼서 전자를 생성해내죠. 그래서 이쪽을 마이너스 극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결국 전자가 이동을 해서 그 전자가 주입해주는 산소 개수랑 반응을 해가지고 Li2O나 Li2O2의 솔리드가 만들어지는데, 어쨌건 산소가 환원이 되는 그 전자 소모 반응이 이루어지니까
이쪽이 뭐다? 캐소드 환원 전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얘는 만약에 충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과정을 역과정으로 진행시켜주면 돼요. 역과정 속에서 충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동되는 배터리인지 아시겠죠? 예, 좀 희한하다기보다는 좀 독특합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에이, 좋아. 자, 그래서 이게 이 배터리의 구동 방식인데 이제 구동 방식에 대한 이해는 뭐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구동 방식의 리튬 산소 배터리에 대해 거기 있는 새끼 문제 1, 2, 3이 어떤 의미인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보다 한 10분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아이고.